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3강 세미나 11의 세 번째 세미나죠. 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할 텐데, 그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언제나 그렇듯이 프롤로그 격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번의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매번의 처음에 시작될 때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락강 자체에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11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락강은 인문학 전체의 지도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장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자, 락강 그러면 이미 수주 동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락강 혹은 정신분석 그러면 신체와 언어의 대립을 가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와 언어의 대립. 자, 이게 락강의 혹은 프로이트의 기본 태제라는 것이죠. 신체는 언어와 대립한다. 우리의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언어가 있다.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프로이트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 후기로 갈수록 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향도 보이긴 했지만, 조화가 일어나면 에로스의 세계가 펼쳐지고, 부조화가 강조되면 타나토스의 세계가 펼쳐지겠죠. 자, 그런데 락강은 이 신체와 언어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11의 강의를 락강의 정치학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것이 정치적인 것인가 하면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체가 언어와 만나서 조화롭게 악수하는 장면이 아니라 신체가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배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락강이 주체를 표시하는 그 수식으로 subject 혹은 수제라고 할 수 있는 단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의 S 대문자에 빗금을 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고통받는 신체라는 의미에서 빗금이라는 형태의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체는 언어에 지배받는 존재이고, 그 지배로부터 고통받는 존재이다라는 것. 자, 이게 락강의 기본 태제예요. 락강을 시작하려면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에 대해서 지난 수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자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제를 제시해드리고자 한다면, 그 언어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면 누구의 언어인가? 다른 자의 언어예요. 다른 자. 다른 자라면 누구인가? 국정원인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강제했던 그 언어인가? 여기서 다른 자, 디아더, 혹은 오트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타자라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다른 자들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추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형의 존재이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자, 그런 타자라는 의미에서 대문자를 쓰죠. 그걸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정치학이나 사회비판적 철학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잖아요. 북측의 이데올로기, 남측의 이데올로기가 다르죠. 자, 그럼 북한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남측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상품민주주의 사상이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에 매혹되었고 결국은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누렸지만 동시에 그것이 주는 한계 안에 갇힌 채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구속당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혁명적인 행동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 갇히고 말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타자인 거예요. 대타자. 어떤 언어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의 지배의 토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적인 금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정치적이고 고매하고 온갖 종류의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배후에는 성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것이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구속과 법과 질서와 규범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성적이라는 것은 유아기에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말해요. 그걸 성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쾌락이 금지되는 순간 아이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이는 규범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좌표를 부여받고 그 좌표를 위한 존재가 됨으로써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주체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것은 그러한 규범의 언어인 것이죠. 아이를 명령어에 의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 그걸 거세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주체는 낙인을 지켜요. 낙인. 자, 각자가 다 거세당했으니까 여기서 거세라고 말하는 것은 남군이 거세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그걸 보다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쾌락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세인데 그런 거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상처로서 그것을 상실로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상처를 갖게 된 것이고 그걸 상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실을 일종의 상흔으로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인간은 평생을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슬픈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다 해도 인간은 상처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 상실을 존재의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텀의 수업 마지막 말미에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책에서도 썼던 용어인데 바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흔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상흔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 그 요구는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면 인간은 말의 존재인 것이니까.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데, 자, 여기서도 또한 언어의 권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요구를 표현하는 언어가 누구의 언어인가 하면 우리가 발명해낸 언어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만들어내는 언어인 것이 아니라, 역시 타자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실을, 나 자신의 존재의 상실인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혹은 요구할 때 써야만 하는 언어의 양식이 타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실은 결국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는 숙명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사지선다형의 문항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에게 무엇을 원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자 언어의 권력이 결국 우리 자신의 상처까지도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완전한 보상이. 그래서 완전한 만족과 주일상수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는 계속해서 저항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신체는 언제나 언어에 비해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 언어에 비해서 흘러넘친다. 언어의 폭을 언제나 초과한다. 이게 우리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신체가 더 풍부하고 신체가 더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언어가 그러한 초과를 야기하는 단초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내부에 존재하는 결여가, 불완전성이 초과를 이미 언어의 내부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지금 락강이 세미나 11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강의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자, 그러한 흘러넘침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놓고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해요. 그 흘러넘침을 막을 것인가, 혹은 그 흘러넘침을 또 다른 양식의 수로로 돌릴 것인가, 수로화할 것인가. 이미 상징계의 언어가, 즉 대타자의 언어가 우리의 신체에 흐르는 리비도의 흐름을 루틴화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수로화했다는 것이죠.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리비도가 이리저리 흘러다니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수로가 바로 상흔인 거예요.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신체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문양이 새겨지잖아요. 그 문양의 흐름을 따라서 리비도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 문양의 흐름을 따라서 주일상스의 흐름이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흐름의 궤적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타자의 언어가 만들었다는 거. 일종의 낙인이 찍혀있고 낙인의 홈을 따라서 욕망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모든 남자가 여자를 욕망하고 모든 여자가 남자를 욕망한다는 거. 물론 모두는 아니죠.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도록 균일하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욕망을 우리 흔히 굉장히 신비롭고 깊이 있고 풍부하고 포착 불가능한 미지의 것처럼 상상하는 그런 낭만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흐름은 표면적인 관찰점에서 본다면 뻔하다라는 거. 어쩌면 그리도 뻔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애들이 학교에 안 가고 흔히 말하는 땡땡이를 치고 어디를 갔을까? 부모님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얘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지. 욕망의 흐름이 뻔하다는 거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욕망의 흐름은 표면적으로 관찰할 때 그토록 뻔할까? 타자가 낙인을 찍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욕망의 흐름의 배후에 흘러넘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뻔한 것 안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뻔하지 않은 어떤 초과의 흐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혹은 사소한 것처럼 간주되는 그 초과의 흔적들을 정신분석은 주목하고 그 흐름을 새롭게 루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 이게 정신분석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우리의 신체는 문신당한 신체예요. 문신당. 여러분들 신체는 문신당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문신을 하신 분이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신을 하기 이전에 이미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우리의 신체는 문신당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신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문신으로서 타자의 언어가 우리의 리비도를 루틴화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문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체가 초과하는 과정들을 주목하고 그 초과하는 과정, 초과하는 부분들에서 흘러넘치는 리비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문신하는 것, 즉 신체 위에 또 다른 문신을 새겨놓는 것. 자, 이게 또 다른 리비도의 루틴을 형성하는 시도로서 정신분석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처가 타자에 의해서 남겨진 낙인이고 동시에 타자에 의해서 봉합된 흔적이라면 그러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부분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티그마가 그거예요. 상처가 봉합되지 않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시 열린 상처를 원인 제공했던 대타자의 언어로 다시금 또다시 대타자의 언어, 타자의 언어, 권력의 언어로 봉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봉합하고 애도할 수 있는 개인의 언어를 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시작에서는 정신분석이란, 락강의 정신분석이란, 혹은 포이트의 정신분석이란, 물론 락강과 포이트는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락강이 자꾸 프로이트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락강은 프로이트와 굉장히 달라요. 락강은 프로이트를 사장시켰어요. 이름만 남겨놓고 다 해체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강은 프로이트와는 전혀 다른 이론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프로이트를 해체하고 다 깨부신 다음에 벽돌만 남겨서 그걸로 새로운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락강이 신체와 언어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등장시키는 것을 정신분석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지만 이런 신체와 언어의 대립구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에 관련된 문제가 걸려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 존재의 문제라는 거야, 정신분석은. 존재의 문제. 존재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질적인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존재는 결국 일상의 문제인 것이고, 존재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권력의 문제인 것이고, 존재는 결국 창조의 문제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 자, 이게 락강의 정신분석이 신체와 언어의 대립구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언제나 철학적인 뉘앙스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철학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것이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할까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된 자기 자신에 관련된 모든 담론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자신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들은 질문하지 않는 걸 인간은 질문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고양이도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데 인간은 나라는 것에 관련된 모든 담론들을 그 타자의 언어를 빠져나가는 욕망을 소유하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는가? 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왜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됐을까? 사실 위대한 능력은 아니라 골치 아픈 능력이기도 한데 왜 그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의 내부에 균열을 포함하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언어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순간 언어를 통해서 규정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 존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종류의 언어를
발명해낼 수 있도록 언어가 우리에게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혹은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쾌락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물질적인 현상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근본적으로 언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정신분석의 여정 속에서 세미나 11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미나 11은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을 간극으로 가정해요. 간극으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들었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셨거나 제 강의가 발명되는 제 책을 보셨거나 락강을 읽으셨거나 어쨌든 무의식을 간극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세미나 11의 시점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무의식을 무엇이라고 봤는가 하면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의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의식을 그러한 언어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균열이 중요해진다는 건 이제부터 균열이, 파열이, 빠져나감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러한 특성을 락강이 보여왔었던 것이긴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을 표현한 것은 사실 59년의 세미나들에서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표현하기 시작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하는 것은 64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세미나 11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 일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락강의 정신분석의 삶의 여정에서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파문당하는 프랑스 정신분석학회로부터도 파문당하는 그 사건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가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락강은 파문당한 존재.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세미나 11은 락강이 모든 정신분석학회로부터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던 학회로부터도 쫓겨난 상태에서 시작된 강의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었었잖아요. 쫓겨난 사람이 하는 강의인 거예요. 쫓겨난 자. 파문당한 자. 필연적이죠, 사실은. 락강이 쫓겨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쫓겨나야 락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락강이 자신이 뱉었던 말들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락강은 급진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락강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정신분석이나 프로이트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종류의 심리치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락강이 하고 있는 것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일종의 무의식을 통한 어떤 정치적인 실천, 혁명과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락강 상당히 급진적인 영역으로 인문학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담론들을 흡수해가면서 어떤 철학자 못지않은 이론적인 축적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정신분석이란 뭐냐면 상처난 것을 봉합하는 치료의 과정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2세대 프로이트로 이어지는 그러한 수준에서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락강이 제시하는 것만큼의 어떤 인문학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은 프로이트를 이리저리 쪼갠 상태에서 그것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급진적인 무언가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그 이전의 고전주의적인 의료적 관점들이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심리학의 영역을 급진화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시절의 모든 종류의 철학들을 흡수해가면서
자, 그러한 급진적인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급진적인 발언들로 정신분석 학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락강에게는 파문은 필연적이다 라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락강이 그걸 예상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락강에게 또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이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의 수장이었던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의 수장이었던 락강 자신과 락강의 제자들이 혹은 락강 자신에게 분석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뒤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락강을 쫓아내고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죠. 음모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락강이 쫓겨나는 과정이 64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락강이 지금 세미나 11을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병원이 아니고 그전엔 병원에서 세미나 했었는데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를 락강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락강 스스로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유를 하죠. 마르크스가 잉여 가치라는 개념을 발명해냈을 때 과연 자신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표는 인간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잉여 가치라는 기표가 발명이 되면 그것이 저 혼자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발명한 발명자를 압도해서 발명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이죠. 락강에도 그러한 기표의 주인 기표로서의 권력이 행사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이 뱉은 모든 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락강이 생각하는 진정한 주체가 빠진 것이긴 하지만 가장 진정한, 왜냐하면 주체라는 건 허상이기 때문에 가장 진정한 혁명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시작에서부터 그랬죠. 시작에서부터.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물질적인 방식으로 신체로서 태어났을 뿐이지만 그것을 타자의 언어가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나로 만들었다라는 것. 즉 시작에서 내가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러한 소외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발명품에 의해서 나의 이론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 장소에서도 나는 기표에 끌려다니고 밀려다닌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기표라는 거예요. 언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즉 대타자가 나를 지배했다면 그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나를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건 역시 또 다른 타자의 언어라는 것인데 이 타자의 언어는 대타자에 대한 타자의 언어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수적 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타자의 언어를 발명해내는 과정이 결국은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락강의 운명이 지금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기표가 락강을 방황의 여정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지금 세미나 11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동일한 상황이 정신분석의 과정 속에서도 임상의 개인적인 미시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의 임상장소로 임상실로 분석실로 내담자가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기표에 떠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기표에 떠밀렸는가 하면 증상적 기표에 떠밀렸다는 것이죠. 어떤 증상이 나를 그리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그 증상적인 기표를 지워요. 자, 그건 불필요한 것이다. 그건 이질적인 것이다. 그것을 제거해주고 다시 보편적 대타자의 언어의 장소로 주체를 편입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자, 정신분석은 락강의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락강이 본인의 기표에 의해서 휩쓸려서 살아왔던 여정과 동일한 것을 정신분석의 임상의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거죠. 즉 내담자의 삶을 흔들었던 그 증상적인 기표를 보존해요. 오히려 그것에 주목하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방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게 정신분석의 여정인 거예요. 방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방황으로부터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방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신분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가 세미나 11의 제목, 21의 제목이에요. 딱 10번의 세미나 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미나의 제목인데 상당히 암시적이죠. 세미나 11에서는 자,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락강의 방황이, 이건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락강이 다 쫓겨났어요. 병원에서 쫓겨나고 다 쫓겨나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사범학교라고 하는 장소, 철학자들의 요람으로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이죠. 둥지를 틀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자, 방황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아는 진정한 락강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 이전의 락강은 이렇게까지 급진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락강이 아니에요. 좀 보수적인 락강이 때로는 등장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락강이 때로는 등장하기도 하지만 64년 이후의 락강은 본격적으로 대놓고 방황을 시작하는 락강인 것인데 자,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락강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자,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속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레농쥐페흐라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단어는 제가 이미 설명을 다른 곳에서 드렸지만 레농쥐페흐 즉 아버지의 이름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여야만 해요. 이걸 정신분석의 상황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자면 프로이트는 단 하나여야만 한다는 프로이트의 이름은 한 명이어야 돼요. 프로이트는 하나여야 하고 거기 이질적인 개념들을 도입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 즉 프로이트를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아버지로 보존해야만 프로이트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과학의 영역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락강은 이질적인 기표들을 도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럿의 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락강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있었어요. 부친을 살해하고 있었고 본인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방황의 여정을 시작해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하는 대타자의 언어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신체를 지배하는 초과하는 흐름들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락강은 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새로운 정신분석을 발명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정신분석.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락강 프로이트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락강은 프로이트를 죽이고 전혀 다른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땀 한 땀 설명해 나가는 강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들,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공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건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일자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저항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자, 즉각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권력은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규제의 최초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을 누구시기에 초자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의 권력이, 일자의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빠져나가는 운동으로 일탈하려고 한다면 자,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건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불안을 완화시키고 방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분석의 임상이고 락강의 세미나디였던 것이고 저의 강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방황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방황을. 자,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가 본인이 새로운 이론들을 창조해냈다기보다는 본인이 던진 기표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스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작들을, 새로운 조직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일들이 자,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기표와 만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신체를 찾아온 증상인 경우도 있고 우리의 공부를 찾아온 새로운 기표와 단어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보통은 저항을 하죠. 그것과 싸우려고 해요. 마치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연히도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새로운 기표가 우리를 한계점으로 몰아넣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우리가 때로는 뜻밖의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인가 하면 증상을 인정하는 선택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선택인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매혹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홀린 듯. 자, 그렇게 찾아온 증상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정신분석 임상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죠.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해요. 사로잡히는 경우.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무의식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대타자, 사회적 고정관념, 가부장적 질서의 언어가 허용하는 것 말고 그것이 금지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려는 경향들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흔들림을 너무 파괴적이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테크닉이라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림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죠.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에서 분석가가 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증상이 오히려 진리다. 자, 일상적인 차원에서 증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증상은 오히려 진리를 위협하는 유령적 사건인 것이니까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정신분석은 오히려 증상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타자가 치유하고 만져달라 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자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의 상처를, 나의 증상을 타자에게, 권위를 가진 타자에게 만져달라, 치유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그에 대해서 정신분석은, 제가 생각하는 락강 아빠의 정신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라는 문장을 강제하죠. 당신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간극을, 균열을 누구에게도 치유되도록 허용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죠.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가 했던 말이잖아요. 놀림의 단계. 혹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명제를 내담자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의 균열을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봉합하는 것에 동의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증상의 목소리에 기울이라 라고 요청을 하죠. 거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도덕관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치 판단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선 그야말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온전히 대면하는 과정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초자아를 극소화시키죠. 초자아를 극소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담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석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정지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석가가 신이 아닌 이상.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그러니까 분석가는 단순한 기술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분석가는 죽음을 욕망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치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석가는, 최소한 분석가는, 내담자가 거기까지 갈 것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분석가는 죽음을 욕망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공백으로 돌리는 극단적인 영세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요청해요. 분석가가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락강은 거기까지 요청을 한 것이죠. 교육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차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욕망하고
모든 것의 허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석가가 획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텅빔이에요. 텅빔. 공백. 보존된 허무. 그리고 그것을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물하는 과정이 결국은 내담자에게 어떠한 도덕관념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도덕관념과도 싸울 수 있었던 주체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도덕관념은 초자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가치 판단은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주체가 내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미리 분석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미리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책감에 휘둘리는 경우가 분석의 전개를 가로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죠. 자, 그 경우에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정지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도덕으로부터, 모든 규범으로부터 잠시 동안 욕망을 보류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스스로 만나게, 자신의 욕망의 구조와 그 뒤에 존재하는 초자의 형상과 스스로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탈된 공간의 확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일탈이 보존돼요. 어떤 종류의 예외적인 장소가, 예외적인 공간이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곳으로도 어디로도 가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분석실을 찾아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의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 앞에 앉아서 분석을 시작해요. 어디로도 가지 않는 것이긴 확실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어떠한 여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떠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분석을 시작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써요. 여행을 떠난다. 예비 면담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왜냐면 굉장히 멀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가 하면 공백의 영안가라는 거예요. 라강이 표현하는 방식을 따르잖아요. 그것이 왜 아주 먼 여행인가 하면 사실상 지난 텀에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이란 사실상 상당히 보잘것없는 동호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동호반복이라는 거예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가는 엄청난 여행 같지만 분석을 신절해 보면 똑같은 욕망의 반복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돛을 달고 순풍에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모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주 협소한 무의식의 연못을 떠도는 장난감배, 조각배에 맴도는 현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변주만 있었던 것일 뿐이죠. 변주만 되고 있었어요. 변주만. 그것이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욕망의 반복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매번 다른 여자를, 매번 다른 남자를, 매번 다른 학교를, 매번 다른 직장을, 매번 다른 고객을, 매번 다른 사업을, 매번 다른 하루를 알리바이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동호반복이라면 그 인생의 동호반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탈의 장소를 그 장소를 우리는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옆으로 비켜나갔다는 그것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제자리 걸음만 반복되던 인생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스텝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대한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프롤로그의 이야기를 종신분석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드리는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짓고 자, 4페이지의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전 텀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이미 강의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건너뛰기로 하고 4페이지에 맨 밑에 자, 이 부분도 지난 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긴 한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다. 천상의 힘들을 꺾을 수 없다면 저승을 움직이란다. 자, 이게 세미나 11의 3강의 초반부에 락강이 프로이트가 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문장이에요. 물론 프로이트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아니고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서사 시인이 이 문장을 사용을 했었죠.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한 여신이 이 위기에 몰린 여신이 이 표현을 써요. 신들의 전쟁 속에서 위기에 몰린 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걸 제가 그때 수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때 수업에서 제가 락강의 존재론이라는 것을 이 앞선 페이지에 3페이지 정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존재론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장을 연결시켜서 해설을 해드렸죠. 자, 락강에게 존재론이란 뭔가? 존재론은 락강에게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이라는 개념은 락강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론이라는 것 자체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자칼랑 밀레가 이 존재론, 무엇이기에는 어떤 존재론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비로소 락강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3강의 이 장면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것이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그 존재론에서 존재들의 만약에 존재론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존재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존재론이 뭔가요, 여러분? 존재론이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존재론은 존재의 근원들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철학적으로 어렵게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의 존재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존재가 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따라서 자신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순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존재론의 담론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는 표현들인데 자, 그런데 그러한 문장은 그러한 표현들은 인간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계략.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DNA를 이어받아서 강아지는 강아지의 존재로 살아가겠죠.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살면 어디에 나오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에게 DNA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생물학적인 DNA.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생물학적인 DNA에 이름을 붙이는 언어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꿀 능력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자, 그러한 담론이 존재한다면 언어의 특성은 이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명제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언어적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존재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국민교육 현장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자아를 실현하도록 해줘야 한다. 자아라는 것이 남이 주는 게 자아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아는, 각자의 삶의 가치는 각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각자가 발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인간을 상당히 곤란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도 있는 능력이기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타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자신의 가치에 매달려서 그것을 받기를 요구하고 멘토를 찾아다니고 멘토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선물 받기를 요청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를 요청하는 욕망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갖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존재론이란 없어요. 인간에게 존재론을 가정하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되냐면 로봇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자, 그런 건 로봇가 살 수 있는 삶의 유형인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학이 가능한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규정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학인 거예요. 자,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면 그게 인류학이잖아요, 여러분. 인류학, 인간학. 인류학의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을 연구해 봤더니 인간은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봉건적 인류학인 것이죠. 그건 인류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도 이해 못하는 관점인 거예요. 인간을 연구해 봤더니 매 시대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일 수 있는지의 담론을 발명해내더라. 자, 이게 인간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학에서는 존재론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인으로서, 한국 남자로서, 한국 여성으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원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도리라는 건 없어요. 발명해내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 도리들, 그 원형들, 그 존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천상이라는 거예요. 천상. 그게 플라톤 이데아를 상상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천상에 그런 원본들이 존재한다면, 자, 그 천상의 힘을 꺾을 수 없다면 저승을 움직이려 한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 수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없는 걸 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상은 없어요.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예요. 즉 존재의 원형들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장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울 수 없다면 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승을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저승은 어디인가? 무의식의 장소인 것이죠. 무의식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충동들이 흘러넘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충동을 지배하는 대타자의 규정들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천상의 힘들을 꺾을 수 없다면 저승을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의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지금 새로운 락강 세미나 해설의 강의 수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 이게 프로이트에게 아주 초기에서부터 프로이트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주 매혹적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게 1900년에 썼던 꿈의 해석이라는 텍스트인데, 사실 그 이전에 한 3, 4년 전에 클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문장이 사실 먼저 등장해요. 거기서 프로이트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태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태제는 프로이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방된 태제라는 것이죠. 이 기표는 자신의 의미를 매 시대마다 달리 생산해낼 수 있는 기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과정들이 바로 락강의 요정이기도 했다는 것. 그런데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천상의 힘들을 꺾을 수 없다. 그거는 없는 건 못 꺾으니까 일단 배제하고 저승을 움직이려 한다.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란다 라고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무의식의 충동의 힘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권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과 화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신분석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걸 락강이 세미나 이 3강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정신분석 혹은 무의식을 무균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균 처리라는 내용은 이 표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영능, 변화시킬 수 있는 영능, 즉 더 쉽게 얘기하자면 증상이 가지고 있는 흔드는 영능을 박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위험성을 제거하면 증상은 힘이 없어요. 그냥 소멸할 운명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락강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 이후에 무의식은 망각됐다라고 비판을 해요. 사실 정신분석이라는 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면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보기에는 프로이트 이후의 제자들의 연구 속에서는 무의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언가를 의식의 세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인 것인데 제자들의 세계에서 그러한 변화의 영능 따위는 배척되고 있다. 자, 그래서 무의식이 망각했다라고 락강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의료적 고전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적 고전주의. 무의식을 유한성의 영역 내부에 다시 되돌리고 가두려는 그러한 태도. 그렇게 함으로써 증상을 단지 소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태도. 락강이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격렬의 표현을 썼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품 고전주의라는 또 다른 용어를 덧붙이는, 자, 그러한 태도가 프로이트 이후에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락강이 강의하는 그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락강은 예견을 해요.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 자, 그걸 락강은 예견을 하고 실제로 현실을 돌아본다면, 자, 그 예견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자, 이 고립된 영역은 물론 놀랍게도 전 세계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전 세계 여기저기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정신의학을 혹은 심리학을 혹은 정신분석을 지배하는 것은 락강학파가 아니에요. 보다 타협적인 것들이죠. 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것들인 거예요. 상식의 영역으로 증상의 위력을 되돌리고 약화시키는, 자, 그러한, 즉 현재를 유지하는 쾌락 원칙을 존중하는 그러한 정신분석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뭔가요? 소비하는 스타일,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모든 걸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소비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돼요. 가격이 규정되지 않는 대상은 소비될 수가 없어요. 가격이 규정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세매진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일자의 기준에 의해서, 가격 기준에 의해서 세매진다는 것이죠. 가격이 규정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혹은 21세기적 대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주의적 언어의 내부로 대상이 들어와서 거세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거세된 대상을 우리가 향유한다는 것은 결국 대타자의 지배 내부에, 즉 유한성의 영역 내부에서 우리의 욕망을 운용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타자의 권력에 양보해버린 욕망의 패배주의라고 얘기해요. 욕망의 패배주의. 허용된 것만 탐닉하겠다 라는 패배주의. 근데 그 패배주의는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무의식은 그러한 타협에 결코 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항상 잉여분을 탐닉한다는 것이죠. 무의식은 항상 빠져나가는 영역을 탐닉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에 점점 더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더 많은 증상들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그 증상들, 우울증, 공황장애,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온갖 종류의 명명된, 현대정신의학에 의해서 명명된 온갖 종류의 증상들의 백화점들의 출현은 결국 타자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건 역시 같이 성장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상은 타자의 권력에 대응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강박증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강박증이란 뭔가요? 질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질서로부터 몰락하는 포인트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나 자신의 무의식은 더 많은 위반을 탐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가, 저는 그걸 이제 세계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세계가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나르시시즘의 세계를 혹은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에 근거해서, 주어진 이미지에 근거해서 자신의 한계를
둘러싸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락강은 그렇게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죠. 어떤 특정한 거울 이미지에 근거해서 나의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이라면, 그런 나르시시즘의 영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것 내부에, 그것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무게에 비례해서 그 내부의 균열도 같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고전주의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메디컬 클래시시즘의 세계를, 혹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의 지배의 세계를 방어적 세계라고 부른다면, 그 방어적 권력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위반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중세를 떠올려 보세요. 신학의 권력이 성장하면 교회의 권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녀들도 더 많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락강의 세미나에 대한 논평을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자, 그래서 락강이 강의하던 그 장소, 60년대, 64년에 강의하던 그 장소, 락강의 강의실, 보통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요. 100명이 넘는 그 정도 인원이 들어와서 보글보글 했다고 하는데, 무료 강의였으니까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죠. 자, 그 장소를 지금 이렇게 떠올려보면 이런 이미지로 환원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립된 섬과 같은 장소라니까. 고립된 섬. 자, 정신의학계로부터 고립된 섬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죠. 이제 막 강렬해지는 시점이었어요. 유럽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휩쓸려 갔던 것이니까, 그 6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제 막 폭발하던 시점에 어떤 아주 고독한 장소와 같은 이미지가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그 장소가. 제가 가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락강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고립된 장소. 거기서 락강은 아주 기이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의 존재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당시에 정신분석가들이 락강을 바라본다면 무의식의 존재론을 묻고 있는 락강의 존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광인인 거죠. 광인, 기인인 거예요. 도대체 무의식의 존재론이 뭐가 필요한가? 혹은 무의식의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텀의 수업의 시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정신분석가들의 공동체는 무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가 정신분석가들이 양성하는 장소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정신분석가 혹은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자를 양성하는, 교육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가정해 본다면, 락강이 강의실과 비슷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독한 공동체인 거야. 고립된 공동체. 일종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수도원, 고립된 장소, 그리고 그 수도원에 락강은 일종의 두목이었던 거죠. 비교의 두목. 제가 비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먼저 쓴 건 아니고 락강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비교, 밀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종교 집단. 그럼 락강의 공동체를 배제한 외부에는 어떤 집단들이 존재하는가? 거기도 종교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모든 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보이니까. 우리가 무신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다가 5강쯤에서 만나게 될 그 무의식은 신이다. 이게 무신론의 새로운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던 그 락강의 용어를 미리 환기해 보자면, 이 세계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대타자를. 무의식은 초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무의식은 고정관념의 권력의 이데올로기적인 담론들의 뼛속까지 잠식당해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무의식은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의 위치에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실제 아버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던 추상적, 그 상징적 아버지가 결국은 신이라는 것이고, 그 상징적 아버지가 존재하는 한 결국 어떤 인간의 문명이든 종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자, 그런데 그러한 대타자에 관련된 거대한 종교가 일종의 강박증적 종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프로이트가 종교를 강박증적 구조라고 말을 했던 것이잖아요. 강박증의 구조인 것은 신과의 대면, 1대1 대면을 연기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종교가 강박증적이라는 거예요. 신의 욕망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들, 의례 의식들을 설정하고 주체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종교는 강박증적인데, 그에 비해서 락강의 강의실, 락강이 세미나를 열었던 그 공간, 혹은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은 일종의 밀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인데, 어떤 밀교냐면 강박증의 구조가 아니라 히스테리적 구조의 밀교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적 구조의 밀교는, 신비주의적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대타자의 욕망에 직접 접근하려고 해요. 직접 질문하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주어진 언어를 통해서 나 자신의 욕망에 질문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과 직접 대면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비주의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독의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화하는 이 모든 용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쓸 수 없는 용어예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용해보세요. 아빠는 소외되어 있어요. 제가 대타자의 용어를 그만 사용해 주실래요?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죠. 지금 사용되는 이 용어는 상당히 락강에 의해서, 그리고 저에 의해서 정교하게 세공된 용어인 것인데, 제가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송곳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세공된 언어들인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언어들인 것이죠. 노관한 언어들인 거예요.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이 기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찌르고 자극하고 고독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세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비 면담을 하셨는데, 그분과의 구체적인 대화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저에게 했던 한마디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그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를 찾아오기 위해서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세미나 10일에 읽어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소외를 이야기하시죠. 모르겠다.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과 똑같이 대답을 해드렸어요. 알라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해를 구한다는 건, 제가 지난 수업의 마지막에서 말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란 뭔가? 이해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강의를 이해했다는 뜻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쳐놓은 기표의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오히려 굴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제 이해했어 라고 말하는 것, 혹은 상대방이 쓴 책을 읽다가 이제야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이해했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그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락강에게는. 락강은 자기를 이해받기 위해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락강이 던지는 기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표가 락강 스스로에게 했던 기능을 수강자들에게도 혹은 내담자에게도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기표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떤 기능인가 하면 찌르는 기능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 기능인 것이고 증상적인 기능인 것이고, 그 기표들이 그 주체를 찾아와서 그 주체가 이미 사로잡혀 있는 그물들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그물을 찢도록 만드는 모난 돌처럼 기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 모난 돌들을 던지는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바깥에서 나가서 쓸 수가 없는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고독의 공동체인 거예요. 한 가지 여담만 더 덧붙이자면, 지난 화요 수업에서 어떤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는데, 준회원을 등록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물론 그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역전일 수도 있겠고, 생각으로는
그분은 한국 라칸 칼리지라는 곳에 와서 주내원으로 등록하면 보통 일반적인 공동체가 선사하는 그러한 경험을 줄 것이라고 상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뒤풀이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 역시 그분에게 별 말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수업하고 보내드리니까 조금은 당황하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즉 개인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라칸도 그랬고 개인적 관계라는 건 상상계적 관계예요, 여러분. 상상계적 관계라는 것은 주체를 의미의 영역 안에 가두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칸의 공동체나 지금 제가 하는 공동체나 혹은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그 둘만의 소수의 공동체 역시 개인적인 관계의 공동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고독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고독해지는 것도 맞지만 이 자리에 앉아도 고독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건넬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기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적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공동체만이 진정한 영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라칸도 생각했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공동체는 즉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개인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저 자신의 이미지에 의해서 의존된 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기표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일 뿐, 즉 상징계의 공동체일 뿐인 것이지, 즉 타자라는 상징계에 대항하는 또 다른 상징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고독의 공동체이고 일종의 수도원과 같은 장소인 것이지 다른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특수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풀이는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밀교적인 특징은 이미 존재하는 문장을 달리 보는 공동체가 밀교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세계는 이런 장소야. 종말은 이런 거야. 시작은 저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미 존재하는 문장들을 뒤집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즉 보편적인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일탈된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용어들을 뒤집어버리는 공동체가 바로 신비주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사물이 뻔한 사물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컵이 만약에 있다면 뻔한 사물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컵에 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격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물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물과 만나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누군가가 이 사물에 대해서 이 가격에 수천억 배에 달하는 가치 부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배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혹은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사물을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의 틀을 초과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물과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비주의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라칸은 그렇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는 유일하다. 나 자신의 존재는 절대적 차이의 장소이다 라고 간주하기 시작하면 그 절대적 차이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신비주의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라칸은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비주의를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승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화라는 개념의 또 다른 해석이 바로 그 신비주의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라칸이 세미나르 7에서
승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승화를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의 대상을, 자, 제가 여러분들 대상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큰 사물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 자, 이게 승화예요. 큰 사물의 수준. 자, 사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세미나 11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편리한데, 락강이 생각하는 사물의 두 가지 종류는 하나는 셈해진 사물이 있고 하나는 셈해질 수 없는 사물이 있어요. 셈해진 사물은 대타자에 의해서 명명된 사물인 거예요. 그 사물을 우리는 향유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격 매겨진 사물들의 세계. 자,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격 매겨지지 않은 건 없어요. 어떤 것이 가격을 갖지 않으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없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셨을 그 불편함. 한국에서 책이 출간이 되면 한 3, 4년이 지나면 절판돼요. 그러니까 인문학 책이나 전문서적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간이 되면 빨리빨리 사 놓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품 논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 어떤 인간이 어떠한 이윤도 생산할 수 없다면 그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어떤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그 행동이 아무리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일지언정 사회 내부로 편입되어서 가치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즘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의미 있는 우리가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종류의 쾌락을 최소한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좋아요가 클릭이 올라갈 수 있다면, 혹은 팔로워가 증가될 수 있다면, 자, 그건 가격이 매겨지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상품가에 의해서 결정당하는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셈해진 대상을 프로이트의 용어를 따라서 자허라고 불러요. 자허. 셈해진 대상.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즉 상징의 내부로 들어온 대상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욕망해도 좋다라고 대타자가 우리에게 허용한 대상들인 것이죠. 자, 그 대상들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은 그러한 세계의 틀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위협으로 간주하고 배제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이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증상적 사태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이 바로 큰 사물인 거예요. 세미나 7회에서는 그것을 큰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사물이 아니라 원형적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물이 아니라 죽음 충동의 사물이라는 것이죠. 셈해지고 필터링된 사물이 아니라, 즉 무균 처리된 사물이 아니라 아직 균들이 득실거리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물. 그걸 탐닉하면 안 되는 사물인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승화를 바로 대상을 큰 사물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그게 승화라는 거예요. 그게 승화. 하나의 대상을 셈해진 방식으로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방식으로 탐닉하게 되는 것을 승화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텀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사드의 실험물학이라는 개념을 락강이 바로 그 세미나에서 도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사드는 욕망의 대상을 허용된 방식으로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방식으로 탐닉했죠. 그런데 실제로 일상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드는 문학을 통한 사드인 것이잖아요.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욕망의 대상을 큰 사물의 위상으로 격상시키는, 자,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게 왜 격상인가 하면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어떻게 주체가 되었는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드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문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드는 모든 사회적 좌표를 박탈당해요. 감옥에 가게 되고 쫓겨다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환멸 속에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승화라는 것의 궁극적인 절차가
실현시킬 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바로 그거라는 것이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승화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는 셈해진 대상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셈하는 것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업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보통 취업을 선택할 때는 그 취업이라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회사, 직장을 셈해진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어디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업이더라, 어떤 연봉을 주더라, 존경받는 직업이 있더라 라는 방식으로 이미 셈해진 욕망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셈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상징기 내부에서의 방식이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욕망의 대상을 셈해지지 않은 영역에서 탐닉하는 순간 이 주체는 이 셈하는 공간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락강이 생각하는 승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승화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언가를 욕망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은 박탈과 일탈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셈해질 수 없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 스스로가 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셈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승화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드의 실험문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승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화를 위해서 사드의 실험문학을 언급했던 락강의 의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언어를 세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드도 결국 어떻게 했는가? 언어를 통해서 승화를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물질적이거나 실체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언어의 권력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욕망의 대상을 셈해진 영역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욕망의 대상을 셈해진 영역으로부터 해방하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셈해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즉 언어를 세공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비존재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자, 이게 락강이 말하는 승화라면 락강은 세미나를 통해서 혹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자, 그러한 여정들을 이미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정신분석 임상에서 만약에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는 기표들 중에 셈해지지 않은 기표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러한 여정들을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그것이 일종의 승화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다. 자, 내담자에게는 기표가 10개 있다고 상정해 봅시다. 10개가 내담자의 삶을 지배하는 기표예요. 여러 가지 기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 가정, 결혼, 자녀, 부모, 국가, 충성, 여러 가지 기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공, 돈, 쾌락, 기표들이 있는데 그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기표 밑에 눌려있는 금지된 기표들이 또한 무의식에 잠자고 있어요. 그 무의식에 잠자고 있는 기표들을 증상이 끌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데 그 하나의 기표가 나머지 10가지 기표를 흔드는 방식으로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자, 이 10가지 기표를 다시 재정비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우리를 찾아온 증상적인 기표 하나를 보존함으로써 10가지를 흔드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락강은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이 개방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내담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담자는 내담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까지 흔들 수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락강이 이번 세미나 11에 실제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 유령들, 그 연옥에서 출현한 유령들의 분석가 역시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무의식을 개방하면 자, 내담자가 분석가를 하고 깨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어떤 분이 예비면담에서 저한테 하셨던 표현이에요. 물면 참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어서 기억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분석가는 물리는 게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예방접종을 이미 맞고 있기 때문에 광견병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아플 수도 있다. 정말 아프면 말하겠다. 그거 진짜로 못 견디겠으면 중단하겠다. 분석 끝내겠다. 그런데 안 물리려고 한다면 그건 분석이 진행조차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열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담자의 무의식은 분석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분석가를 공격하고 분석가를 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내담자의 무의식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을 걸어요. 분석가를 위해서 꿈을 꿔주는 거예요. 프로이트 환자 중에 그런 환자들이 꽤 있었잖아요. 분석가를 위해서 자 이런 꿈을 원해요? 내가 꿔줄게 라고 꿈을 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였는데 여자가 다 아시죠? 그 늑대인간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에서 늑대인간의 텍스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사례에서 여자는 동성애자였지만 남성과 연애를 하는 꿈을 꿔요. 왜냐면 당신이 이런 걸 원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내가 꿔줄 수 있어야 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놀라운 지점인 것이죠. 심지어는 무의식이 분석가를 약올리기 위해서 꿈을 안 꾸기 시작해요. 분석가를 안 달라게 만들기 위해서. 자, 무의식은 실제로 분석가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위협적인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죠. 액팅아웃이 그런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 나귀 한 대 정도. 2대는 좀 심하죠. 3대 맞으면 경찰 불러야 돼요. 그냥 2대 정도. 자, 이런 것들이 액팅아웃이라는 것이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지만, 준회원분들 중에 95%가 여성분들인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담자일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혼자 있지만, 분석실에서는. 그 분석실의 문 바깥에 누군가 있어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 아주 실질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CCTV는 의무적인 것이고, CCTV는 여러분 분석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분석가는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분석가가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등장하는 증상적인 기표를 환영하고 환대해야만 하는 이유는, 즉 타자의 타자인 그것을, 첫 번째 타자는 아버지의 타자예요. 아버지의 질서로서의 타자인 것이죠. 내가 아니니까 아버지 역시 타자인 것이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 신체에는 이질적인 것이니까 아버지로서의 타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타자에게도 타자가 있어요. 그게 증상인 거예요. 아버지의 세계, 보편성의 세계가 바라볼 때에는 이질적이고 병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타자의 타자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타자의 타자는 없죠. 혹은 없음의 형식으로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좌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없음의 형식으로만, 즉 유형적인 형식으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증상은 그렇게 유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환청처럼 들리고 환각처럼 느껴지고 꿈에서나 등장할 것만 같은 모습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실체도 갖지 않는 고통인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은 꾀병이라고 진단받아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한때는 신병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고, 또한 마녀라고 왜곡되었던 것이기도 한 그 증상은 본질적으로 유령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표를 지배하는 세계는 아버지 타자의 세계인 것이니까 거기에는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사소하고 우연이고 우발적이고 병적인 것이고 귀신 들린 것 같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타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이 클지라도,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의 위험이 클지라도 분석가의 임무는 그걸 환대하는 거예요.
그 타자가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담자를 찾아왔을 때 분석가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당신을 찾아온 진리의 전령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이, 그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상관없이. 물론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증상이 너무 많이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조율의 과정은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믿고, 분석가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석가와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민주주의적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타협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증상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증상을 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텍스트의 6페이지의 중반에 시작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텀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학은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프로이트를 사고할 때에는 프로이트를 낭만주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럴 때에는 충동을 아주 어둡고 충동과 욕망의 세계를 무한한 장소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향의 정신분석들이 있어요. 무한하고 어둡고 그 근원지를 알 수 없고 아주 깊고 자, 이런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의 장소를.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짐승의 세계라고 바라보고 그 짐승의 세계를 길들이는 것을 정신분석의 절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낭만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락강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은 혹은 인간의 충동은 자, 그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을 작은 연못에 소용돌이 치는 조각배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철저하게 유한하다는 것이죠.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즉 동일한 루틴만을 반복해요. 그 반복의 장소를 개방하기 위해서 락강은 바로 그 반복에 대한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반복을, 그 유한성을 개방할 수 있는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유한한 이유는 거기에 표지된 타자의 흔적이, 그걸 상흔이라고 불렀죠. 스티그마라고 불렀던 그 폐인 상처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낙인이 똑같이 찍혀 있어요. 그 낙인에 따라서 욕망이, 리비도가 맴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유한하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반복의 꼭두각시 인형 노름에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타자의 흔적에 대한 타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노래를 불러왔다면, 자, 우리의 레파토리는 여러분 똑같아요. 저 그렇잖아요. 뭐 친구분들 만나서 술자리를 갖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맴돌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총명하신 분들은 간파하실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져요. 끝도 없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져요. 끝도 없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10년 뒤에 만나도 반가워서 야, 너는 어떻게 변했어? 이야기 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실망해요. 10년 전에 하던 이야기와 패턴이 똑같아요. 인물이 바뀌고 주인공들이 바뀌고 장소가 조금은 바뀌는데 어쨌든 얘기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태국에 미쳐서 휴가철만 되면 태국에 갔던 남자가 혹은 여자가 이번에는 필리핀에 가요. 근데 가서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정신분석은 거기에 언어의 실험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는 담화의 과정을 도입해서 언어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자, 이게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과연 시간이라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가 하던 말을 듣고 다시 10년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면,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시간은 흐른 것인가?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란 없어요. 락강의 개념에서 시간이란 없어요. 물론 락강만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죠. 시간은 상상적 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12시 8분에 이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른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상상적인 관념 속에서만 시간을 흐른 것이고, 시간이 흘렀다기보다는 저의 발화가 일정 량 축적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제가 2시간 조금 안 되는 남짓의 시간 동안 제가 늙은 거죠. 제 신체가 변화한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지 시간의 변화 따위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상상적인 시간의 변화를 항상 가정하는 방식으로 존재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이 보기에는 자, 그건 어떤 의미에서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조리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도 시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는 그럼 어떤 시간이 있는가? 자, 프로이트에 의한다면 무의식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늑대 인간의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늑대 인간이 생후 6개월경에 보았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늑대 인간이 자신이 생후 6개월이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후배위로 성행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이미지를 보았다. 그걸 간직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기억을 환기해내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프로이트가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발명해낸 얘기가 아니라 늑대인간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늑대인간이라는 이 주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분석에 참여하고 정신분석에 관련된 지식도 습득을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기억에 대해서 탐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보여주었던 건 사실인데,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후 6개월경에 엄마 아빠가 성행위하는 걸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과연 기억이라는 게 그럴 정도로 오래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후 6개월에도 어쨌든 기억의 기능은 있어요. 뇌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생후 6개월이라 해도 기억의 기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후 6개월이라 해도 알아볼 건 알아봐요. 맛있는 건 다시 달라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자, 알아볼 건 알아보는데, 즉, 기억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자,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에게 들어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언가를 격렬하게 하는 행동을 본 것이죠. 그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 이미지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6개월의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언어적인 규범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니까. 아직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말을 배우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성적인 금지가 아이에게 수용되는 단계에서 재해석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모의 성관계를 보는 것을 원장면이라고 보통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장면이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구성되는 건 역시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따르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순차적인 시간이라는 건 무의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활하게 그것들을 재조직해요. 그래서 지금 늑대 인간이 말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 생후 6개월경에 만들어진 그 이미지의 근원지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근원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생후 6개월경이지만 생후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재가공된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억들이 만약에 주체의 무의식에 떨어져서 그 신현을
뒹굴고 있다면, 일종의 침잠한 이미지들처럼 심연을 뒹굴고 있다면 그 이미지들이 어떤 조류에 휩쓸리듯이 다시 떠오르거나 다시 가라앉거나 혹은 다시 떠올라서 주체를 흔드는 이러한 여정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뉴턴적 시간성이라고 부르는 그 순차적 시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하나 다음에 둘이 오는 방식으로 흐르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다시 성립된다는 거죠.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침잠하거나 맹돌거나 불쑥 솟아오르거나 재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불멸의 개념을 락강이 도입하죠. 이 세미나에서 불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하나의 어떤 무언가가 이미지로 구성이 되고 혹은 기표로서 무언가가 표지가 되고 나면 그것들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불멸의 개념이라고 불러요. 무의식은 불멸한다 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불멸이라는 개념이 락강이 무엇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지속이라는 개념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해요. 자,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속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되었다. 몇 년 동안 일어났다. 자, 이게 지속이라는 것인데 불멸은 아예 그런 세많은 방법을 거부하는 시간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무언가가 욕망의 형태로 구성이 되면 불멸한다는 거. 이게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욕망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무의식은 시간의 개념을 갖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전 텀의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락강이 초기부터 중기부터 후기로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항상 똑같은 락강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간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락강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시간을 갖지 않고 불멸한다라는 개념을 부정적 사태로 간주하고 그것을 대타자의 시간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초기에는 했었던 것으로 간주해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락강이 초기에 욕망을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인간이 욕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에 관련해서 락강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누군가가 욕망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욕망의 본질이라고 락강은 생각해서 초기에 락강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중기의 락강은 욕망이란 기표의 연쇄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전개되는 무언가다. 언어장치의 산물이다라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욕망을 다시 제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욕망은 뭐냐? 욕망은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힌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한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걸 욕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욕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욕망의 본질이에요. 욕망에서 인간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욕망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망이란 단어 말고 매혹이란 단어를 쓰자라고 고덕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는 제안을 했었죠. 우리는 욕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매혹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욕망에 관련해서 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초기의 락강 욕망을 생각하는 방식이 절적으로 그러해요. 무언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욕망인 것이고 그것이 병리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락강이 초기에는 부정적 사태로 간주해요. 어떤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당하고 세계를 그러한 틀을 통해서만 바라보게 되는 사태를 병리적인 사태라고 간주하고 이것을 상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라는 의미에서. 이미지에 사로잡히면 그 이미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폐쇄된 순환의 고리 속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를 병리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부터 즉 그러한 폐쇄된 시간성으로부터 즉 시간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불멸하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자, 누군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이미지에 사로잡힌 것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느린 것 같이 느껴지고,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일상적인 템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결국 무언가에 매혹당한 특정한 이미지에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그 이미지는 시간의 불멸을 우리에게 강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순차적인 시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상태에 빠진 주체를 초기 락강은 일종의 우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고, 그러한 주체를 분석가가 공인해주는 대타자의 보편적 시간성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정신분석의 임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초기 락강이에요. 즉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이 없는 대타자에 의해서 공인된 상징기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을 초기의 락강은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세미나 11일의 시점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락강이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자,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를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분절해 드린다면,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공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은 하나의 개인적인 주체가 사로잡힌 폐쇄된 시간성이에요. 거기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맴돌거나 과도하게 흘러넘치거나 혹은 전혀 없거나 하는 종류의 시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간성은 그 주체를 보편적 시간성으로부터 일탈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보편적 시간성의 관점에서는 그 주체는 시간을 갖지 않는 존재인 것이고 폐쇄된 시간성이 갇힌 존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울증이 그래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주체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서 엄청나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멜랑콜리아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라스 본 트리에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중증 우울증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하고 만든 영화예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우울증이 뭔지를 이해하고 만든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그 클레어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세요. 움직이질 못해요, 몸을. 어떻게 우울증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몸이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우울증이라는 세계 속에서 시간을 추진시키는 욕망의 대상들이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픽진한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무중력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시간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져요. 혹은 행동이 느려지는 방식으로 시간이 같이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0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방식은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병리적 상태가 주체를 폐쇄된 시간성 안에 가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템포로, 공적인 시간의 템포의 영역으로 주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을 초기 락강은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그런데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박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세미나 11의 시점에서 제가 해석하는 시간성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시간성이라는 것이죠. 즉 보편적 시간성으로부터 주체의 시간을 개인적인 것으로 되돌리려고 해요. 그게 설령 위험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시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적인 욕망의 구조를 스스로 창안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의 토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수업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분석이란 뭐냐? 내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은 공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나름의 템포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나름의 템포라는 건 공적인 템포인 거예요. 뉴스가 저녁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이게 공적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인 시간을 주장하려고 해도 그 공적인 시간의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개인적인 시간들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분석의 임상이라는 것은 그 50분의 시간 동안 혹은 50분이라는 것 자체도 공적으로 가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분석을 받으신 분들은 대체로 분석이 짧게 끝나거나 말도 안 되게 길게 늘어지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간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50분이라는 규정된 템포 속에 가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그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생기는 그 분석 상황이라는 시간을 공적인 템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곳에서 흐르는 시간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다른 종류의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신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테크닉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가는 분석실, 상담실을 분리된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에서 특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문을 들어서기 직전까지, 이 문을 들어서기 위해서 녹화하기 직전까지 당신을 지배하던 시간과, 즉 공적인 시간과, 즉 대타자의 시간과, 즉 타자의 시간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의 시간은 다른 질과 양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면 다른 템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템포가 흐른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래퍼들이 랩을 하기 위해서는 템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템포로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써서 그러한 템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템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가사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반항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50대 저 같은 사람도 40대 후반의 사람도 50대 뭐 중후반 60대 사람도 굉장히 반항적인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반항적인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랩을 할 수는 없어요. 랩을 해야만 나오는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즉 다른 템포 안으로 들어가야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한 내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템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템포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템포가 바로 시간성이라는 것이고 그 시간성을 정신분석의 상황은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시간을, 다른 템포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기락강이 생각하던 시간성에 대한 구도를 지금은 역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락강은 그러한 시간을 병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별적인 시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고독한 시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시간은 고독한 시간이에요. 분석가와 내담자 딱 둘만이 아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둘만이 아는 그 다른 템포의 시간이 그 순간 경험이 되고 동시에 그 내담자가 문을 열고 나서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타자의 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석의 템포가 대타자의 템포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자의 흐름에, 타자의 시간성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지만 다시 말해서 분석을 받았다고 해서 지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분석을 받았다고 해서 내 템포는 빨리 흘렀으니까 난 3시에 퇴근할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템포가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